한국이 중동을 뒤흔들었습니다.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열린 현장 실사격 평가회에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눈을 의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측 장비는 정지했고 전광판은 오류를 의심받았고 한 장관은 믿기지 않는 듯 외쳤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숨긴 게 있는 건가? 사거리, 명중률, 오차 범위, 반응 속도, 그 어느 수치 하나도 기존의 상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쟁 개념 자체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외신들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재원보다 강한 무기, 숫자 뒤에 숨은 진심이라 평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은 침묵으로 성능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방산지 제인스는 한국 방산은 재원을 믿지 말고 결과를 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전 세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간 것인가? 이 겸손한 나라가 왜 방산 최강국으로 거듭나는가? 그들이 보여준 진짜 숫자는 숨겨진 것 아닌가? K2, K9, 천무. 이 무기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무기들을 조용히 이끌고 온 사람들, 그들의 말없는 태도 뒤엔 어떤 철학이 있었던 걸까요? 사막 위에서 벌어진 단 하루의 실험이 왜 수많은 나라들의 전략을 뒤흔든 기점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당신은 그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연합 방산기획국 소속으로 근무 중인 무기획득 실무자 하킴 알 마스리라고 합니다. 제 업무는 단순 명세서를 읽고 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억 디르함이 투입되는 방산 프로젝트에 대해 실질적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일이죠. 이 나라의 다음 세대 병사들이 무엇을 들고 싸우게 될지를 결정하는 자리. 그래서 저는 늘 현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숫자에만 의존하던 제 사고방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습니다. 중동연합은 현재 운용 중인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와 M109 자주포의 노후화로 인해 차세대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주요 무기 수출국들을 초청해 현장 실사격 평가회를 준비했습니다. 사막 기후에서의 명중률, 반응 속도, 사거리, 규동성까지 모든 수치는 실시간으로 계측될 예정이었죠. 참가국은 총 4나라였습니다. 미국은 M1A2 셉 V3와 M109A7 자주포, 독일은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와 PGH-2000, 프랑스는 르클레르 XLR과 카이사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K2 전차와 K9A1 자주포를 내세웠습니다. 행사 당일 UAE 아크다르 시험장은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행사장 한가운데는 초대형 LED 전광판이 세워졌고 각 무기의 실사격 결과가 실시간으로 출력되도록 구성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광판 앞에서 실무진들과 함께 스톱워치와 거리 측정 장비를 들고 자리를 잡았죠. 이날의 첫 사격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가 맡았습니다. 표적 거리 4,000m, 독일 기술진의 선명한 음성, 주포에서 거대한 섬광이 뻗어나간 뒤 몇 초의 정적, 그리고 영중, 오차 범위 25m, 전광판에 사거리 4,000m, 명중률 85%, 반응 속도 4.7초가 표시되자 일부 중동 측 고위 관계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의 M1A2는 4,200m 거리에서 명중률 80%를 기록했고 프랑스 르클레르는 3,800m 거리에서 두 발만이 표적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정확도는 독일, 반응 속도는 미국이 가장 나았고 프랑스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 한국의 K2 전차, 정장석 계열의 외피를 두른 낯선 실루엣. 기술진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조용히 사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거리 4,500m. 그 순간 저희 평가진 사이에 살짝 술렁임이 생겼습니다. 공식 자료상 K2 전차의 주포 실사거리는 4,000m였기 때문입니다. 오류인가? 수정 요청하지 않았나? 통제탑 안이 조용한 소란으로 뒤덮였죠. 그런데 조준지령과 함께 방아쇠가 당겨졌고 불과 몇 초 후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전광판엔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사거리 4,500m, 명중률 100%, 반응 속도 4.3초. 저는 순간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공식 재원보다 500m 더 먼 거리에서 3발 연속 정두준 명중이라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주위의 독일, 프랑스 기술진도 표정을 굳혔습니다. 미국 쪽 평가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고요. 현장의 기류가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의 K9 자주포가 배치됐습니다. ERMH-2탄을 장전한 한국 기술진은 사거리 6만 미터, 즉 60km 사격을 요청했고 통제소에서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탄이 날아갔고 LED 전광판엔 다음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6만 미터, 오차 30m, CEP 30m. 그 순간 좌석 맨 앞에 있던 알자이르 장관이 통제소 스피커로 물었습니다. 지금 50이 아니라 60km 맞습니까? 통제소장이 당황하며 예, 그렇습니다. 3차례 확인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은 옆자리에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공식 자료에는 50km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하킴, 한국은 자기 무기의 성능을 숨기고 있는 건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일시정지되자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 기술진이 있는 천막으로 걸어갔습니다. 주포 사거리 오차, CEP 수치, 반응 속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중년의 한국 기술 책임자 박준상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거리 놀라셨죠? 하하,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공식 자료와 너무 다릅니다. 4000m라던 K2가 4500m를 맞췄고 50km라던 K9이 60km를 쐈습니다. 의도된 겁니까? 그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땅이 좁습니다. K9을 60km 거리에서 쏴볼 시험장이 없습니다. K2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제공드린 재원은 시험 가능한 최대 수치였고 오늘은 처음으로 이 광활한 사막에서 우리 무기의 진짜 한계를 시험해 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실험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준상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오늘 이곳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실험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공식 수치만 따졌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실전 데이터 없이도 무기를 개발했고 오늘 처음으로 그 진짜 성능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수치보다 더 큰 무기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겸손한 기술, 실제로는 거대한 성능,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어있던 진심의 무게를요. 그날 오후 사격 행사는 잠시 중단되었고 평가팀은 오전에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평가본부로 돌아와 한국 측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사격 수치를 한 줄씩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더 발견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놀랍도록 안정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의 반응 속도는 4.3초, 4.4초, 4.3초, K9 자주포의 오차 범위는 32m, 34m, 32m.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함의 누적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 순간 한국 기술진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무기의 진짜 한계를 시험해본 날입니다.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회의 직후 다시 한국 측 기술진 천막을 찾았습니다. 혹시 다른 무기 체계도 사격 가능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자 박준상 기술 책임자는 얼굴을 밝히며 물었습니다. K2와 K9 외의 장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천문화 혹은 단거리 유도탄 같은 체계도 혹시. 그는 약간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으로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방산 강국이 중동의 사격장에 무기를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요청하다니요. 그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 시험을 비행금지 구역이나 해상 훈련장 내에서 짧게 진행해야 합니다. 60km, 100km, 200km, 그 이상을 실제로 쏴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얼거리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무기재원을 숫자가 아닌 현장에서 말하게 해본 건요. 그날 저녁 시험장 운영 총책임자인 알자이르 장관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측 요청에 따라 비공식 확장 사거리 실험을 추가로 허용하자는 결정이었죠. 다른 국가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 부스에서는 소리 없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무 K239가 시험장 한켠에 배치됐습니다. CTM-290탄이 장전된 천무의 방향은 모래바람에 휘날리며 조정됐고 한국 기술진은 사거리 290km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거의 탄도 미사일 수준인데요.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박준상 책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취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걸 정밀 로켓이라고 부르죠. 이유요? 비행거리를 시험해 본 적이 없어서 미사일이라 주장하지도 못하거든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의 시험 한계를 기술의 한계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과소 재원을 만든 이유는 겸손이 아니라 물리적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CTM-290 발사합니다. 관제소의 카운트다운이 울리고 탄두가 하늘을 가르며 솟구쳤습니다. 200초 가까이 날아간 탄은 예정보다 50m 근방에 명중했습니다. 세계에서 이 거리를 명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주 로켓이었죠. 확인했습니다. 탄착 오차 52m, 최종 명중. 통제소 내 통역 장교가 그렇게 외치자 좌석 곳곳에서 오 하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독일, 노르웨이, 사우디 평가단이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킴,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노르웨이 기술자 라스가 제게 물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왜 이걸 못 만든 거죠?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숫자의 경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험하지 못한 한계를 증명하고 있었고 우리는 시험장에서만 경쟁할 수 있는 수치를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 오후 통제소에선 비공식 확대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일 평가단이 깜짝 제안을 합니다. 혹시 한국이 가져온 다른 무기 체계들도 시범 사격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록보다 실전에서 더 뛰어난 성능이 있다면 정확히 그 실전을 좀 더 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내는 조용해졌고 통제소 내 회의장 한쪽에 앉아있던 알자이르 장관이 눈빛을 바꾸며 한국 기술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본 행사 일정은 오늘로 종료되었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시험장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박준상 책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상하지 못한 듯 짧은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기체계 시범 사격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어 천무의 추가 발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무기 수출국들은 별 반응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언가를 더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진짜 무게를 처음으로 받아볼 순간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원래 계획엔 없던 한국 천무의 실사격 시범이 공식 일정으로 추가되었고 모래 위의 포대는 또 한 번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무의 재사격 일정이 잡히고 현장은 다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비공식 시험이라곤 해도 이건 분명히 각국 방산 실무진들 앞에서 한국의 또 다른 무기가 제 성능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시험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추가 시범은 독일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고 중동 주최 측이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들이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UAE 아크다르 시험장은 어제보다 더 빠르게 정돈됐습니다. 천무는 장거리 정밀 유도 로켓인 CTM-290을 장착한 채 시험장 끝자락에 배치됐고 한국 기술진은 이미 그들만의 침착한 태도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표적까지 거리 290km 확인. 바람은 동풍. 초속 3.4m. 관측소의 음성이 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발사. 탄은 거대한 곡선을 그리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관측 화면에는 210초 동안의 비행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잠시 후 관측병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적 근접. 탄차까지 3초 2초 명중 확인. 오차 48m. 사격 통제소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독일 평가단장이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전술 로켓이 아니라 전략급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프랑스 기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와 오차 범위면 프랑스의 스콜프보다도 정밀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이 숨기고 있던 것을 하나씩 꺼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지 천무만의 이야기일까요? K2, K9, 천무 하나같이 공식 재원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이 상황. 과연 이건 몇몇 장비만의 특성이었을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혹시 한국은 모든 무기에 이런 철학을 담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노르웨이군 방산실무자 라스 르겐이었습니다. 하킴, 너도 거기 있었어? 난 이틀 전 리포트 영상만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 라스, 너희가 K9 처음 도입했을 때 공식 재원보다 사거리가 더 길다는 걸 직접 경험했었지? 물론이지. 처음 받은 문서엔 40km라고 돼 있었어. 근데 우리가 사격 훈련에서 측정해보니까 54km까지 안정적으로 날아가더라고. 명중 오차도 15m 안쪽이었고. 그럼 그게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거네? 예외라기보다 K9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설계된 것 같았어. 필요 이상으로 겸손한 재원이랄까. 나는 솔직히 그게 더 신뢰를 주던데? 그 통화를 끊고 나자마자 저는 두 번째로 핀란드 지상전력기획국 소속 마레아 바넨에게 연락했습니다. 핀란드도 혹한기 지형에서 K9을 도입한 나라였고 현장 평가를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었죠. 하킴, 우리는 내 말 듣고 놀라지 않아. 우리도 그랬거든.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사격 몇 번 해보고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어. K9은 수치로 설명이 안 되는 무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스펙을 줄여서 발표하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 근데 한국은 그래. 무언가 조심스럽고 동시에 당당했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재원보다 낮은 성능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반대였죠. 그것도 여러 나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폴란드의 방산청 소속 바르텍 리브노브스키였습니다. 그는 K9뿐 아니라 천무와 FA-50 전투기까지 다룬 실무 총괄자였기에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한국 무기 가격이 싸고 성능도 적당하다는 인식이 있었어. 그런데 도입하고 나서 보니까 재원은 보수적으로 썼는데 실제는 훨씬 뛰어난 무기들이더라고. K9은 60km까지 쏠 수 있었고 천무도 거의 300km를 안정적으로 타격했지. 그럼 왜 그런 식으로 스펙을 쓴 거지?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거 아냐? 한국 기술진 말로는 자국에서 실험할 수 있는 거리 한계가 있어서 그렇대. 실전 데이터는 많아도 사거리를 끝까지 써본 적은 없었다는 거야. 하지만 그게 오히려 진짜 무기라는 느낌을 주더라고. 그들이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설명보다 성능이 앞서는 무기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밤 이 모든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사우디, UAE 이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재원을 믿지 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건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태도, 기술자들의 윤리, 개발자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구조 전체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았지만 기술은 그 좁은 한계를 넘기 위해 정직하고 치열하게 성장했다. 그 겸손한 숫자 뒤에는 세계가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 천무의 290km 사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날 모든 참가국 기술진과 평가단은 마지막 일정인 비공개 협의 라운드에 참석했습니다. 일종의 마무리 간담회였죠. 각국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자국의 무기 체계의 확장성과 네트워크 중심 전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독일은 어제의 시범 사격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UAE 국방장관이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한국 측에 요청드립니다. 향후 다국적 평가 혹은 성능 테스트 시 UAE 국방성은 이 아크다르 시험장을 정기 사용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신 한국 측 무기체계 일부에 대한 중동연합 차원의 선제적 계약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조건부가 아닌 적극적 검토 전제로요. 방산협력뿐 아니라 기술 이전, 공동 생산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회의장 안을 정적에 가깝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장 사용권을 열어주는 대신 한국과 먼저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뜻. 이건 그 어떤 나라에게도 제한된 적 없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 박준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도 분명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과분한 제안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한국방위사업청과 관련 기업들과 함께 신중히 논의한 뒤 공식 문서를 통해 회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회를 주신 중동연합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공식 일정은 막을 내렸고 참가국들은 하나둘 짐을 싸 떠났습니다. 활주로 앞에서 저는 독일 평가단장, 노르웨이 실무진, 폴란드 수석 참모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다들 마지막 인사로는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K2와 K9이 주인공이었네. 무기는 물론이고 태도 자체가 달랐어요. 부럽네요. 그런 팀을 가졌다는 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동 방산 업무를 맡은 이후 수많은 무기를 봐왔지만 이번만큼 수치보다 사람을 먼저 기억하게 된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마지막으로 떠난 그날 저녁,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중동연합 방산 도입 보고서의 특별 부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방산체계 평가 스펙을 넘어선 신뢰의 무기들.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식 재원은 기술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 무기는 재원을 넘어 철학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본문엔 3가지 명확한 조항을 적었습니다. 하나, 한국 무기의 재원 수치만으로는 실제 성능을 가늠할 수 없다. 둘, 실사격 데이터에 기초의 각 장비별 잠재 성능을 재해석할 것. 셋, 모든 최종 평가는 반드시 현장 사격과 실전 운용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제 감정을 담아 조용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좁은 땅에서 큰 신뢰를 키워온 나라였다. 숫자와 명함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장 정직한 방산 파트너였다. 그 문장을 마무리한 순간 저는 모니터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막 위에 울리던 포성 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건 단지 무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자신감, 묵묵한 실천, 그리고 숫자보다 크고 깊은 한 나라의 태도였죠. 그날 이후 저는 성능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재원표보다 먼저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자세와 말투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시작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습니다. 방산 실무자로서 저는 한국의 방산산업이 보여준 철학과 성실함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세계 방산 질서 자체를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좁은 땅에서 증명한 기술, 낮은 목소리로 증명한 실력, 그리고 재원보다 큰 결과, 이 모든 것이 모여 한국이라는 이름을 신뢰의 무기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앞으로 보여줄 그 다음 장면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